하루 단 1,000원으로 계란보다 10배 많은 단백질을 챙길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근육은 나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10년 후 몸이 말해줍니다. 단백질,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하나, 단백질의 중요성과 우리 몸 이야기. 우리가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보통 비타민이나 무기질 혹은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에너지원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 즉 뼈대를 이루고 근육을 형성하며 피부와 머리카락, 심지어 우리 몸의 면역세포까지 지탱하는 핵심 물질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챙겨야 하는 보충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 유지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영양소 비중을 살펴보면 수분을 제외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심장,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도 단백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 몸의 모든 효소와 호르몬 역시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자 재료라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 부족하게 섭취해도 몸이 알아서 보완해주지만 40세 이후부터는 단백질 합성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에서 활용되는 효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량과 면역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에서는 단백질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분류하며 하루 권장량을 체중 대비 최소 1g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 섭취 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기준치를 간신히 충족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부족폭이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건강 관련 책과 연구 자료들을 읽고 정리하면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료를 깊게 들여다보면 단백질은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백질은 세포의 회복과 재생, 호르몬의 균형, 면역력 유지 등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상처가 쉽게 낫지 않거나 작은 감기에도 오랫동안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거나 손톱이 잘 부러지는 증상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와 혈당 조절, 체온 유지까지 담당하는 대사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단백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크게 아픈 곳이 없었고 식사도 나름 규칙적으로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식습관을 점검해보니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로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단백질은 하루에 고작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건강 관련 서적에서 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근육은 조용한 도둑처럼 줄어든다는 표현이었죠. 근감소증은 5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의 1 내지 2%씩을 빼앗아가는데 이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줄어들고 있었고 그 결과 일상적인 움직임마저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히 젊은 세대가 운동을 위해 챙기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생명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줄고 기력이 회복되며 면역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꾸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병원 진료 빈도가 낮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을 운동선수만을 위한 보충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건강보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부족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와 단백질. 나이 들며 나타나는 변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피부의 주름이나 머리카락의 변화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꾸준히 변화하는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조용한 도둑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50세를 전후로 해서 매년 1 내지 2%의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단순히 팔이나 다리 힘이 약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소모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대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할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상당수가 근육량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뼈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 골절 사고가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뼈가 부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근육량이 부족해 회복이 더딘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다리가 부러져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지만 노년층에서는 같은 골절이 장기간의 입원 생활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전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근육 감소의 현실을 더욱 체감했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60세에 접어들면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장 보러 시장에만 다녀와도 피곤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드셨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식습관을 분석해보니 근육이 줄어드는 원인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하면서도 단백질 섭취는 달걀 하나, 생선 반 토막, 두부 몇 조각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이 주가되고 단백질은 격가지 수준이었던 겁니다. 근육 감소증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순히 근육량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기능을 평가하는 간단한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력 테스트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 28kg 이하, 여성의 경우 18kg 이하라면 근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자에서 5번 연속 앉았다 일어서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에 12초 이상 걸린다면 근육 기능 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6m 걷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6초 이상 걸리면 역시 근육 감소를 의심할 수 있죠. 이러한 검사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버지께 이 테스트들을 함께 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악력은 기준치를 간신히 넘기는 정도였고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동작은 14초가 걸렸습니다. 걷기 테스트도 6초가 넘었죠. 이는 단순히 힘이 조금 줄었다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근기능 저하 신호였습니다. 아버지도 본인의 결과를 확인하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단백질 섭취와 근육 유지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셨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식욕 또한 줄어듭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사량이 줄고 특히 단백질 섭취가 크게 감소합니다. 노년층에서 단백질 부족이 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 감소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중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이 찐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현상, 즉 근감소성 비만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지방은 늘어나면서 근육은 줄어들어 대사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각종 성인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자 줄어드는 근육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은 자극을 줄 뿐이고 근육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앞으로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가능하다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셋. 단백질 권장량과 실제 섭취 현실. 우리가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고기 조금 먹으면 되겠지. 혹은 하루에 달걀 하나 먹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일정 기준에 맞춰 섭취해야 하고 연령, 성별, 활동량에 따라 권장량이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0g의 단백질을 하루 섭취 기준으로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최소 48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노화와 근육 감소를 예방하려면 성인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 즉 60kg 성인의 경우 하루 72에서 90g 이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은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권장량에 가까운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단순 평균값일 뿐 연령대별, 개인별 차이가 매우 큽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치보다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하루 40g도 채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인지 예를 들어볼까요? 달걀 한 개에는 약 6 내지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 반 모는 약 15g,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달걀 하나, 두부, 조금, 고기 반 공기 정도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단백질 섭취량은 30g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체중이 60kg인 성인의 하루 필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죠.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자주 목격합니다. 나는 고기를 꽤 먹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의 식단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실제 단백질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밥과 국, 채소 반찬이 주를 이루고 고기나 생선은 곁들임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김치와 밥이 전부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사가 쌓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는 식빵과 잼, 점심은 국과 밥, 저녁에는 반찬 몇 가지와 밥이 전부였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해봐야 국에 들어간 두부 몇 조각, 반찬으로 나온 계란말이 한 조각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나는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 건강에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단백질 섭취량으로 따지면 권장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단백질을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을 여러 끼에 나누어 섭취해야 근육 합성과 대사가 원활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0에서 30g씩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과 점심에는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고 저녁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필요한 순간에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근육 합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 관련 자료를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총 단백질 양을 먹더라도 하루에 나눠 먹은 그룹이 한 끼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이 훨씬 더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은 조리와 보관이 상대적으로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밥과 김치는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달걀을 삶거나 고기를 굽는 일은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단백질은 챙기고 싶지만 잘 챙기지 못하는 영양소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의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을 기준으로 단순히 1g 곱하기만 해도 대략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이라면 하루 60g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둘째, 이를 실제 식품으로 환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몇 개, 닭가슴살은 몇 그램, 두부는 몇 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셋째, 세 끼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단백질 권장량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먹어야지라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식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합성이 촉진되고 하루 동안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활용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저는 앞으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식품이 좋은지, 또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넷, 단백질 섭취 방법. 식단, 시간, 분배 전략.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챙겨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단백질이 중요하다니까 저녁에 고기 좀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섭취한다고 해서 하루 필요량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즉시 사용하고 남으면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우선 단백질 섭취의 분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단백질은 하루 3끼, 식사에서 균형 있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사람이 하루 8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아침 25g, 점심 25g, 저녁 30g으로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침에 5g, 점심에 15g, 저녁에 60g을 몰아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최소 자극점을 아침과 점심에는 넘지 못해 근육 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근육 합성이 일어나려면 한 끼에 최소 20에서 25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아침에 빵 한 조각과 커피로는 절대 근육 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걀 2개와 우유 한 잔 정도는 먹어야 겨우 기준치를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의 시작부터 근육 합성이 촉진되고 신진대사율이 높아져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단백질 섭취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 하지 않든 단백질은 일정한 간격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 치즈, 삶은 달걀, 두유, 프로틴 쉐이크 같은 간단한 단백질 공급원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의 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야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 달걀,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인 콩, 곡류, 견과류는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완전 단백질이라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양한 식품을 조합해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과 콩, 두부와 채소,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과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 과다 섭취 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전략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과 두유,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곡물밥, 저녁에는 생선과 두부를 곁들이는 식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만 프로틴 파우더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쁜 현대인에게 단백질 보충제는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로 섭취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가 부실할 때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 공복이 길어질 때 한 잔 정도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단백질 섭취를 하루의 리듬을 맞추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달걀 2개와 두유 한 잔,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과 곡물밥, 저녁에는 두부 요리나 고기 반찬,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거트나 치즈 같은 소량의 단백질 간식을 넣는다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섭취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육 합성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습관화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유지해야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이틀 챙긴다고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챙긴다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유지되고 건강 수명이 크게 늘어납니다. 저는 단백질 섭취를 치아 관리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양치질을 빠뜨린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치아 건강이 무너지는 것처럼 단백질 섭취도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일이 복잡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하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기본 세트를 만들어 두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삶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두유나 요거트를 구비해두며 닭가슴살 소포장을 준비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쁠 때도 고민 없이 손쉽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나누어 다양한 식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침을 포함한 세 끼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간식까지 활용하며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조화롭게 섞는 습관을 들인다면 단백질 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근육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단백질 부족의 위험성과 실제 사례.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 내장기관, 혈액 속 효소와 호르몬까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신호가 대부분 서서히 아주 조용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 조용한 건강의 적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의 저장고이자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당장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여 단백질을 끌어다 씁니다. 이로 인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지며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해마다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여기에 단백질 부족까지 겹치면 근육 손실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항체와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둔화되어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노출됩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게서 감염성 질환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감기가 잦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력 저하입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 회복, 조직 재생, 염증 조절 모두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뼈가 잘 붙지 않고 근육 손상 회복도 늦어집니다. 일상적으로는 운동 후 피로가 오래 가거나 작은 부상이 회복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변화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모두 단백질에서 유래하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이 나며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했을 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예로 듭니다. 평소 식사량은 적지 않았지만 주로 밥과 국, 김치로만 채워졌습니다. 본인은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 대신 밥을 많이 먹지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일어나 앉는 동작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크게 줄어 있었고 악력도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근감소증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제 친구의 어머니입니다. 평소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고기나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졌으며 자주 어지럽고 피곤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액 내 알부민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 단백질의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것이 낮다는 것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단백질 보충이 시급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스스로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오랫동안 단백질 부족 상태를 버티고 있었고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자 다양한 신호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개인의 체력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회복력이 떨어지면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정신적 문제까지 겹치면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은 건강 수명, 즉 아프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부족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악력 검사,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 6m 보행속도 검사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근육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악력이 28kg 이하, 여자의 경우 18kg 이하라면 주의해야 하고 의자에서 5회 앉았다 일어나기에 12초 이상 걸리거나 6m 걷는데 6초 이상 소요된다면 근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자가진단만으로도 본인의 단백질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는 밥을 잘 먹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밥이나 채소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으면 쉽게 부족해지는 영양소입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다가와 어느 순간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회복력 저하, 정신적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 단백질 섭취 시 오해와 진실. 단백질의 중요성은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백질과 관련해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꺼리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만 챙기면 된다? 아마 가장 흔한 오해일 겁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곧바로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나는 운동을 안 하니까 단백질 보충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단백질은 단지 근육을 키우기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호르몬, 효소, 면역세포, 혈액 단백질 등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이 모두 단백질에 의존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한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은 훨씬 더 가속화됩니다. 즉,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이 생기고 이것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대신 일부러 줄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 단백질 섭취가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적정량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노인에게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력을 높이며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물론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단백질 섭취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셋째, 고기만 먹어야 단백질을 채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단백질 섭취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류, 유제품인 우유, 치즈, 요거트와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달걀과 두부는 조리도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물론 고기는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는 좋은 식품이지만 지나치게 고기에만 의존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늘어나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넷째,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선수 전용이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단백질 음료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건 운동선수나 헬스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는 단순히 운동용이 아니라 부족한 단백질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노인, 식습관이 불규칙한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식사로 기본 단백질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충제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대인의 바쁜 생활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백질은 살찌는 원인이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단백질 자체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식단에서 단백질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오는 오해의 해소. 저는 주변에서 이런 오해들을 자주 접합니다. 지인의 아버지는 고기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믿고 수십 년 동안 고기를 거의 피하셨습니다. 그 결과 근육이 급격히 줄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뒤늦게 단백질 섭취를 늘리셨지만 이미 잃은 근육을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보충제는 운동선수 전용이라고 생각해서 단백질 음료를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기 힘들었고 늘 피곤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단백질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오히려 식습관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부족이지만 부족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단백질을 운동선수만 필요한 영양소로 오해하거나 고기만 먹어야 한다고 믿거나 신장질환과 무조건 연결지어 두려워하는 태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정확한 과학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백질은 필수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 단백질은 해롭지 않다. 단백질은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서 얻을 수 있다. 보충제는 누구나 활용 가능한 도구다. 단백질은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 5가지 진실만 명확히 기억해도 단백질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과 오해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7. 결론과 실천 전략. 단백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 어떻게 계산할까? 보통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g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48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손실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높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1.2g 이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60kg의 노인이라면 하루 70g 이상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눠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단백질 전략.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대충 하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단백질 섭취는 하루의 근육 합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이 하루 총 단백질 흡수 효율이 높았습니다. 아침 달걀 2개, 두유 1컵, 그릭 요거트 1컵 약 20g, 점심 닭가슴살 100g, 두부 반모, 밥 반 공기 약 25g, 저녁 고등어, 채소 샐러드, 견과류 한 줌 약 25g. 이렇게만 챙겨도 하루 70g에 가까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단백질 음료나 보충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단백질 음식 리스트. 동물성 단백질 달걀, 닭가슴살, 생선, 살코기, 우유, 치즈, 요거트.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류인 렌틸콩, 병아리콩과 견과류, 곡물에는 귀리, 퀴노아. 보충제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음료, 단백질바. 특히 두부, 달걀, 두유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비싸다는 인식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방해하는 습관 고치기. 아무리 단백질이 중요해도 몇 가지 습관 때문에 흡수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니 거르기 아침을 거르면 하루 단백질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밥, 빵, 면으로만 식사하면 단백질은 늘 부족하게 됩니다. 가공식품 과다 섭취 인스턴트 식품은 단백질 함량이 적고 나트륨 포화 지방은 많습니다. 과음,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손실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부터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챙겨야 할 영양소. 단백질만 충분히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려면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영양소도 함께 필요합니다. 비타민 D 햇볕을 쬐거나 달걀 노른자 연어 등으로 섭취 가능. 칼슘 우유, 치즈, 멸치 등에서 보충. 오메가3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이 영양소들을 단백질과 함께 챙기면 근육 유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활 속 실천 팁. 냉장고에 항상 달걀과 두부를 준비해두기 급할 때 바로 단백질 보충 가능.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꾸기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 섭취. 주 2 내지 3회는 생선 요리하기 단백질과 오메가3 동시 보충. 아침에 단백질 음료 한 잔 습관 들이기 하루 시작을 안정적으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단백질 섭취량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내일부터 챙겨야지, 다음 달에 건강검진 끝나고 시작해야지라며 미룹니다. 하지만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밥상 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떠올리고 한두 가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